안녕하세요. 예, 스토리텔링의 기법 마지막 10강까지 왔네요. 예, 아, 기존에 만들었던 강의들을 잠깐 좀 살펴보긴 했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버벅일 수 있는지 진짜 놀라울 지경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의 반응을 좀 들으면서 수업할 때랑 이렇게 혼자서 줄줄 얘기할 때랑 좀 약간 좀 긴장의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10강 맨 마지막의 주제는 게임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게 게임이 스토리텔링의 기법 수업에 이야기를 할 만한 대상인가에 관련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게임은 스토리텔링의 기법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충돌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에 관해서는 차차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뭐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예, 직접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께 자제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될 겁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요즘에 어린 친구들 혹은 젊은 세대에게 가장 알려져 있는 게임은 롤이겠죠. 예. 제가 롤,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예. 저는 게임을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해 왔습니다. 컴퓨터 게임은 사실 온라인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새로 나온 게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워낙에 이쪽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만져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 자신이 게임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유행하는 게임들을 꼭 한 번씩은 해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게임이 롤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왜 실패를 했느냐면 어쨌거나 이제 게임을 처음에 배워야 하니까요. 들어가서 이제 기본적인 튜토리얼과 조작 방법을 익히고 게임을 하려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툴죠. 잘 못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채팅을 치는데 채팅으로 이제 저를 비난하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겠죠. 아니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무슨 뭐 막 꼰대가 된 것처럼 얘네 그 친구들을 뭐라고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이 친구들이 차라리 저를 욕하면 괜찮은데 저희 부모님 욕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제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가. 그래서 걔네들한테 제가 진지하게 쳤습니다. 얘들아 나를 욕해라. 응?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인지 아냐. 그랬는데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일단 욕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앞뒤 못 가리고 그냥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롤은. 뭐 이걸 인터넷 문화의 발전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퇴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나이가 들어가고 적응을 못한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 이것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된 지금의 이 모습이 상당 부분 좀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한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만큼 커다란 고민거리가 됐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피해 나갈 수 없는 요소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롤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욕을 먹는 건 전혀 별개의 일이겠죠. 그건 그냥 그때 저를 욕했던 아이들은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씩이나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럼 이제 역사부터 한번 따져봐야겠죠. 당연히 게임의 탄생과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역시 컴퓨터의 발전이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형태의 게임들은 이전에도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이를 앞에 놓고 거기 위에서 주사위를 굴려서 하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 TV 게임 혹은 컴퓨터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이름 자체에 이미 나와 있다시피 컴퓨터의 발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창기에 이른바 이제 이 컴퓨터를 다루는 것, 컴퓨터의 여명기에, 프로그래밍의 여명기에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만들었던 매우 단순한 형태의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최초의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퐁이란 게임이 있습니다. 퐁이란 건 뭘까? 화면에 작은 막대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고 튕겨내면서 하는 게임이 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혁신적인 또 하나의 게임이 나오게 되죠.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초기 모델들. 그러니까 위쪽에서 장애물들이 서서히 아래쪽을 향해 내려오고 그런 것들을 포를 쏴서 쏘아 맞추는 형태의 게임들. 그리고 이러한 몇 가지 단순한 원리들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게임들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게임이 다른 서사 장르와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게임은 컴퓨터 매체의 발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화가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에 힘입어서 상당히 다른 형태로 발전하는 것처럼, 혹은 만화가 일반적인 출판 매체에서 웹툰으로 전이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의 변화가 있긴 한데, 게임에서의 매체의 발전은 다른 창작물에서 매체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혹은 컴퓨터의 발전, 이 발전과 말 그대로 궤를 같이 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용량이 커지고 그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픽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보들, 아이템의 정보랄까, 주인공의 능력, 캐릭터의 능력이랄까, 이 캐릭터의 능력이 표현되는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컴퓨터 산업의 발전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창작물보다도 매체의 발전과 연관성이 큽니다. 이것이 게임이라는 게임의 서사를 이야기할 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매체가 발전해야만 게임의 발전이 있고, 바꿔 말하자면 매체가 발전했을 때 게임도 함께 발전한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의 기법은 사실상 무궁무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상상하고 구상하는 것으로서 그 기법을 점차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게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체의 발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발전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게임에서의 서사, 게임에서의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나이가 좀 많으신, 오랫동안 게임을 즐겨오셨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둠이란 게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둠이란 건 어떤 게임이냐면 80년대였을까요? 90년대였을까요? 아무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게임입니다. 90년대였던 것 같은데요. 80년대 후반이나. 내용은 어떤 그 가상의 공간에 주인공이 혼자 떨어집니다. 그럼 주인공은 각종 무기들을 들고 눈앞에 있는 악마들을 때려잡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들을 때려잡는 그 게임이 지금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설픈 그래픽인데 당시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발전된 그래픽이었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의 거의 대부분은 이 둠의 탄생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 둠은 너무나도 잘 만든 게임이었고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둠에 깊이 빠져들었고요. 동시에 이 깊이 빠져든 둠이란 게임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라는 것이 괴물들을 총으로 쏴 맞추고 전기톱으로 썰고 그리고 그 괴물들의 팔이 잘려나가고 피가 튀고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느끼게 되는 충격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여전히 게임이 청소년들 혹은 좀 약간 좀 범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은 바로 이 둠의 탄생과 이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당시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게임을 공격할 때 게임의 자극성과 유해성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임이 바로 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둠은 두 사람의 천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 다른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래머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게임의 프로그래밍을 담당했던 존 카맥과 그 게임을 기획했던 이 게임은 이런 게임이고 이렇게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 하고 이런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구성했던 기획했던 존 로메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존 카맥과 존 로메로가 둠의 신작 혹은 신작 게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존 로메로는 기획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획자란 말은 무슨 소리냐? 게임의 여러 가지 아이템, 인물, 등장인물, 악당들, 그러니까 장애물들이죠. 장애물들, 그리고 이 장애물을 해치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는 한편, 이 게임 내부에 줄거리를 만드는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즉, 스토리텔링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존 로메로는 존 카맥과 둠을 만들고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힘입어서 신작을 구상을 하는데 그 신작의 아이디어로 존 로메로가 가져온 것은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한 서사를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아이디어를 들은 존 카맥이 그 기획을 좀 약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정면으로 이제 그 논쟁이 붙게 되죠. 그때 프로그래머였던 존 카맥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회자가 됩니다. 존 카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선 존 로메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존 로메로는 게임은 예술이다. 예술이고 위대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대한 창작물에는 위대한 서사, 위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게임은 이러한 위대한 스토리텔링을 예술적으로 전달해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선 존 카맥이 한 얘기가 걸작입니다. 게임에 있어서 스토리란, 서사란 의미가 없다. 그것은 포르노 영화,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물이죠. 포르노의 스토리라인과 같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정리를 해보죠. 존 로메로는 게임이 일종의 예술, 창작 수단으로서, 표현의 수단으로서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서사를 가진 작품을 제안을 했는데, 이걸 실제로 만드는 존 카맥은 게임에 스토리텔링 필요 없다. 게임의 진짜 핵심은 스토리텔링이 아니다. 그건 없어도 된다. 없어도 좋은 게임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건 마치 포르노의 스토리와 똑같은 거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굉장히 첨예한 두 가지 관점이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 게임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게임은 실제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는 장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을 조작하고 그 복잡한 조작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그 조작 자체가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점프를 통해서 피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게임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이용하고, 이 자극들을 하나하나 이용하고 그냥 그 자극을 받는 것, 그 자체가 게임의 재미이긴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형태의 게임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이 자극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의미들이 일정한 줄거리로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 받는 감동 역시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한편으로 게임은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대결을 상정합니다. 특히나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은 매체의 발전, 컴퓨터의 발전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초창기에는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게임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터넷이 탄생하고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께 게임을 즐긴다는 문화 안에는 협동해서 게임을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 나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다른 인간과 같은 조건에서 대결한다라는 느낌도 있는 겁니다. 게임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뤄내고 승리를 쟁취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결이란 요소를 제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 이 대결 유의 게임에는 아까 감동의 측면에서 무언가를 감상하는 역할도 갖게 됩니다. 화면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주인공들의 대사와 이 대사가 주는 어떤 느낌들을 스스로 점점 더 빠져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감상하는 거죠. 대결이 아니라 감상. 게임이 자극이냐 아니면 창작물로서 감동을 받는 매체냐. 자, 게임은 대결이냐 아니면 차분히 무언가를 감상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은 오랫동안 충돌하거나 화합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게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의 독자적인 관점이고 좀 그렇기 때문에 딱히 어떤 좀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초창기의 게임에서 스토리텔링의 역할이 적었던 것, 그러니까 존 카맥이 둠을 만들었던 그 시기에 게임에서의 스토리라인이 필요가 없다. 그것은 포르노의 스토리라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로 게임의 스토리라인이 필요가 없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원인을 매체의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최초의 게임의 형태로 돌아가 보죠. 퐁은 정말 화면 안에 길쭉한 막대 하나, 그리고 이 막대를 통해서 공을 받아내는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자극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단순화된 그래픽을 포장한 복잡한 스토리로 포장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초창기의 게임들은 스토리텔링을 집어넣고 싶어도 용량과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집어넣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량이 커지고 무언가가 발전하게 되면서 스토리텔링을 집어넣기에 충분한 매체가 발전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을 집어넣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전에는 집어넣으면 용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복잡한 스토리 라인들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하고 그 컴퓨터의 용량이 커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의 서사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초창기의 게임들은 게임의 서사가 필요 없었다기보다는 집어넣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전된 최근에 요즘에 와서 이만큼 발전된 게임들 그리고 발전한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면 줄거리를 녹여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 복잡한 스토리라인을 집어넣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초창기의 게임들은 보다 단순한 자극 쪽에 집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들어서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좀 뭐랄까 자극만을 유도하는 게임들은 그 생명이 그렇게 길질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아마 롤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은데 롤은 그 자체로도 그냥 성립합니다. 각각의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특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략 전술 몇 가지를 익히면 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그 게임의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롤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은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게임 내에서 핵심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각각의 캐릭터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 줄거리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대체 정말로 게임의 서사가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롤처럼 성공한 게임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한 스토리들이 흥미를 가진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게임에 대한 흥미를 더욱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웅과 저 영웅의 관계, 그리고 그 둘이 게임 내에서 만났을 때 나오게 되는 특별한 대사들, 이런 것들이 소소한 재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미들이 보다 더 깊숙한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초창기 게임이 용량과 기술의 부족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집어넣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 발전된 게임은 요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체험 그 자체를 디자인합니다. 스릴, 즉 우리가 화면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자극과 자극과 감동들을 면밀하게 계산해서 자, 이때 잠깐 화면을 정지시켰다가 그 다음에 돌연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장면에서 우리가 패드를 조작하거나 키보드를 조작할 때 느끼게 되는 감상들을 말 그대로 면밀하게 디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스릴과 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어떤 경험들을 디자인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체험의 디자인의 측면에서 가장 놀라운 그 지경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너티독입니다. 너티독이라는 게임사가 만든 게임 시리즈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명한 건 이제 6월 12일에 그 신작이 나오게 됐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의 2편이죠. 2편이 이번에 6월 12일에 나오게 됐는데 이 라스트 오브 어스의 1편을 차분히 살펴보면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리고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로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 내가 지금 인물을 조작하는 그 캐릭터를 조작할 때의 조마조마함과 더불어서 이 인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상황들, 즉 서사적인 재미와 내가 조종한다는 인터랙티브한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작한 게임들이 요즘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들이 정말 놀라운 성공들을 거두고 있죠. 또 한편으로 다른 형태의 전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던 게임들 중에서 최근에 나온 작품이 데스 스트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나온 게임입니다. 일본의 그 코지마 히데오라는 굉장히 놀라운 게임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게임인데요. 쉽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은. 다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보를 찾아보시거나 혹은 실험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게임은 이전에 그 어떤 게임과도 다른 아주 독특한 게임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쏘거나 맞추거나 누군가와 맞서 싸우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짐을 옮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미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즉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그 관계성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형을 이동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그리고 이 지형을 이동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다른 플레이어들이 세워놓은 구조물을 동원해서 돌파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게임을 내가 혼자 하고 있고 누군가 눈에 보이는 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세계의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자, 사회적 게임 혹은 게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게임의 사회화, 사회적 게임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드러난 여러 가지 형태들은 상당한 문제점과 고민거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폭력들, 물론 협동과 협업의 경험들, 그리고 거기에 의한 뿌듯함도 상당 부분 많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 그들과의 연결이 어디까지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과격한 소외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스 스트랜딩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러한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동과 그 협동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소외, 그 소외에 대한 일종의 연구 혹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게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흔히 그를 제거해야 할 대상 혹은 함께 가지만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님의 욕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굉장히 고약한 상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함께 게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협동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협동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협동하고 있는 대상과 근본적인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소외되어가는 어떤 양태들을, 그 문제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데스 스트랜딩은 여기에 대한 일종의 해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답이 정답도 아닐 것이고 여전히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데스 스트랜딩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티독이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의 경험들, 그리고 아주 위대한 서사들을,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데스 스트랜딩은 게임이 가 닿을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인 모델들을 제시하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대안들,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들, 현재의 가장 발전된 게임들은 바로 이런 지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게임 산업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은 산업적인 문제, 대체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어떤 시장, 어떤 대상들에게 어떤 게임을 팔 것인가, 더 자극적인 게임이 나와야 하는가, 그래픽은 점점 더 실제와 구분될 수 없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위협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권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게임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과연 공평한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차별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혹은 그 정반대로 무조건적인 PC, 정치적인 올바름만 강조하는 게임은 그것이 그냥 옳다고만 할 수 있는가, 좀 더 다양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게임이 기술 집약적인 서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에는 대자본이 들어가고 기술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폐해가 있죠. 바로 심각한 노동 착취의 문제입니다. 저는 너티독이 굉장히 훌륭한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너티독 내부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이야기하는 크런치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런치 모드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퇴근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회사에 남아서 미친 듯이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하나의 게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워낙에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동력을 굉장히 고통에 가까울 정도로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매우 위대한 게임을 만드는 회사일수록 이러한 노동 착취가 심각하다는 그런 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큰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의 수준은 정말 어떻게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을 게임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발전된 스토리텔링, 가장 발전된 창작물로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강을 녹화했고 각각의 강의들에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학생분들을 만났을 때는 그때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풀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라든가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에 달려있는 거기 아래에 리플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혹은 오프라인 강의 때 뵐 수 있는 분들 그냥 찾아오셔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따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쉬움이 많고 좀 준비도 많이 부족했고 다른 무엇보다 제 말솜씨가 너무 부족해서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했던 측면이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으로 지난 10강의 수업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하고 있으니 강의에 찾아오신 분들과는 또 따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온라인 강의 스토리텔링의 기법 1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저기 화면으로 보고 해야겠죠.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